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 금년 1월달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달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고, 이제 벌써 한시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테러 위협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말이죠.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재명 피습, 그 다음에 배현진 피습 사건 이후로 이재명과 한동훈 살해하겠다 이런 위협의 이런 SNS 글들, 또 유튜브 방송에 대한 댓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많이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추적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요, 한 6명 중에서 위협하는 4명을 검거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중하게 죄송합니다. 엄중하게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을 정점으로 한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을 정초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검찰의 수사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완전히 악을 쓰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다퉜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이 서울 메가시티 계획을 우리 당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비판하는 영상을 내놨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잊혀지고 싶다 그랬더니 잊혀지고 싶은 게 아니라 완전히 그러지 않아도 국민들이 열받아가지고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딱 5년 만에. 그런데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분노의 씨앗을 완전히 심어주고 있는 이 문재인이. 야, 이 문재인이가 언제 정신 차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이러한 정치 활동, 요거를 표현의 자유고 정치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가. 그러나 국민의 분노를 이해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배현진 수행비서가 최근에 이제 검찰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범인을 잡았으니까. 자, 그때 범인이 한 일성을 언론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치를 굉장히 이상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 차원에서 지금 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 행위를 한 것으로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비서가 밝히고 있는 이 범인의 일성을 여러분께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이제 가벼운 뉴스. 조민이가 지금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번에는 매우 색다른 뉴스를 하나, 지금 발표했어요. 본인이 곧 결혼한다고 합니다. 예, 약혼자를 오늘, 이 본인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과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민이가 결혼한다는 거, 어쨌든 기성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저도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쨌든 죄는 죄고 결혼하는 것은 축하의 뜻을 보내주고 싶네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 이제 그리고 말이죠. 지금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천만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이재명과 그 다음에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테러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문화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6건의 지금 사건을 집중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6건 중에서 4명을 검거해서 지금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 피습 1월 2일 날, 그리고 바로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이 배현진 그 의원에 대한 이 피습 사건, 이 이후로요, 테러 우혹글이 아주 SNS와 그리고 유튜브 방송 이런 댓글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테러 위협이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경찰이 초비상사태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 테러 위협을 보면 흔히 예측할 수 있듯이 정치인들을 총으로 쏘겠다, 당사에 수류탄을 던지겠다, 이런 내용의 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여튼 죽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죽이는 수단은 총도 있고 수류탄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은 6건 중에요. 4건이 바로 이재명에 대한 살해 위협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 살해 위협을 한 지금 이제 범인들을 검거해서 수사 중에 있는데, 가장 최근에 올린 사람은 이재명이를 살해하겠다, 이런 글을 온라인에 올렸는데, 이 남성은 60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일 날에는요, 이 언론사 뉴스 기사에다가 이재명을 살인하겠다, 이런 예고의
그런 이 댓글을 작성했고, 그래서 이제 이 댓글을 본 사람이 경찰에 112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일에는요, 20대 남성, 아까는 60대 남성, 이번에는 20대 남성. 그러니까 뭐 나이와 관계없이 테러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정치 유튜브 방송에서요, 민주당사에 수류탄을 던져 폭파했다, 이런 글을 올려갖고 검거가 됐는데, 이 사람은요, 내가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경찰에서는요,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야당 인사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지금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지난 1월 3일 날이니까 1월 2일 날 피습을 당한 그 다음 날이 되겠죠. 이재명이가 올해 12월까지 구속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 이런 글이요, DC 인사이드에 올라와서 지금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해외 IP를 이용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국제 공조를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연계고리를 갖는 이게 왜 국제 범죄망이 개입할 수도 있지 않나,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요, 정치인 대상 테러 예고글은 최소 6건 이상인데 이 중에 4명을 검거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온라인 선상에서 테러 대상으로 지목된 정치인은 이재명이가 3건으로 4건으로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탐락건이 있고 한동훈 위원장이 1건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지금 현재 유행처럼 테러 우려글이 지금 번지고 있어서 경찰청에서는 굉장히 지금 비상이 걸려 있고요. 정치인을 대상으로 테러 예고글 여러 건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 또 유튜브 상에서 정치인 테러가 하나의 혐오 수단으로 지금 이 칭송받는 분위기마저 있다는데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요, 또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정치인 테러는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수한 테러를 기대한다. 다른 정치인 또 X 맞을 것 기대 중. 다음 타자는 X, 즉 특정 정당의 대표, 이런 글이 올라와 있다고 해요. 야, 이거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치인도 입 잘못 털면 뚝배기 터진다. 민중 봉기 DNA가 스멀스멀 살아난 것 같다라고 하면서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게시글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요, 이러한 테러 위협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협박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할 방침인데요. 이 범죄 우려에 따라서 경찰이 현장에 투입됐을 경우에는요, 최대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한 5년의 처벌이 가능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 이러한 입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로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문재인이가 드디어 또 입을 열었어요. 이게 이제 문재인의 영상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문재인의 이런 영상 메시지는 어디다가 올렸냐? 지금요, 지난 29일 날이 되겠습니다. 예, 고향에 있는 킨텍스에서요,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열렸어요. 요때 영상 축사를 올렸는데, 여기서요, 아예 작심하고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이제 특히 서울 메가시티, 이게 이제 서울 집중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때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문재인으로 이어지기까지 지방 균형 발전을 갖다가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한 건 뭐,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오히려, 더 불합리한 점, 모순점을 더 많이 이제 부작용을 많이 줬죠. 네. 자,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예를 들어서 뭐 이 공공기관들 지방으로 전부 분산시켰는데 이게 성공했습니까? 성공이 안 됐잖아요. 지금 세종시도 사실 실패한 세종시가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가 훌륭했다 하더라도 이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많이 났고, 그리고 그러한 정책 결정할 때 목표로 내세웠던 수도권의 인구 분산, 이것이 사실 성공했느냐? 노노, 아니오시답니다.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 메가시티를 갖다가 서울 집중 비대화시킨다, 그래서 비판하고 있어요. 자기네도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지방발전,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서울의 비대화를 막겠다 했는데 이게 막아졌냐고요. 왜? 아니, 공공기관 하나 간다고 이게 서울의 인구 집중이 안 되나요? 오히려 서울에 집도 있고 지방에도 또 해서 불편함만 더 주고 말이죠. 왜? 아니, 모든 교육문화, 뭐 이런 의료, 모든 이 시설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상할 정도로 전부 다 서울 집중 현상이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이 부대 관련 이 기관과 시설이 이전하지 않고
딸랑 공기업 하나만 옮겨놓고서 과연 균형 발전 될 것이며 서울의 비대화가 예방이 되느냐 이거예요. 자기네도 국가 균형 발전은 실패했다. 이거 다 알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다 현실적으로 아예 그러면 이런 이 인접 도시를 서울시로 하면 조금 이제 오히려 그렇죠. 서울시 안에서 이제 서울 시내 안에서 이제 분산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교통을 더 키우는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야말로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 미래를 무너뜨린다. 아니 국가 미래를 누가 무너뜨렸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러니까 내로남불이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균형발전 정책이 참여정부의 상징, 역사적 업적이 됐다고까지 추켜 세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한 정부 안에, 이거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국가적 과제다. 그래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돼야만 실현이 가능한 장기 과제다. 예. 자, 이렇게 정의를 다시 내리고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철학과 정책을 개성하고서 발전된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문재인 본인이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반성을 해야죠. 예.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자기는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메가시티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서울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된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거를 지켜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야, 참 내로남불이라고 해도 이런 내로남불을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이게 정권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의 지금 영상 메시지. 자, 이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균형, 이 발전 특별법을 공표했어요. 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을 발표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1월 29일 날 열려요. 2004년 이후에. 예. 자, 그래서 이런 행사에서 보낸 영상 메시지를 보면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의 이런 지나친 총선 개입, 네, 그리고 정치 개입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러자라도 문재인도 현직에 있을 때 국민을 보수와 진보로 갈라치게 한 역사상 유일한 최초의 그런 문제를 낳은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한미동맹을 깨트리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우리 국민을 갖다가 둘로 찢어버린 거예요. 예. 이런 우를 범한 문재인이가 지금 국토 균형 발전을 과연 논할 자격이 있는지 기가 막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 배현진 이 수행원이 경찰에서 등문한 그런 얘기를 좀 전하겠는데요. 왜냐면요, 이 배현진 수행비서가 이제 이 범인을 잡은 수행비서가 이제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때 이 부모가 하는 얘기, 그리고 이 가해범 학생이 하는 얘기, 요런 거를 들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등문한 이 범인의 얘기를 보면 왜 이러한 지금 배현진 의원한테 이 테러를 가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한 얘기는 나는 15살인데 촉법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모가 경찰서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이가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재명 피수 사건을 보고 모방한 것 같다. 이렇게 또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일날, 조사받은 당일날 경찰 조사에서는요. 사건 발생 전에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으러 갔는데 배 의원을 만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요.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CCTV 영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1차 진술, 그 다음에 피해자 진술 이런 거 지금 이제 수사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요거 가지고서 범행 동기를 딱 결론 내리는 것은 조금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종합 발표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민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민의 경우에는 뭐, 예, 본인의 유튜브 활동을 굉장히, 예, 활발하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유튜브 방송, 그러니까 이제, 날짜상으로는 어제가 되겠죠. 어제 이제 약혼을 발표했어요. 이게 이제 본인의 유튜브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랑 약혼을 하게 되어서 이런 이제 자막까지 달면서 약혼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남자는 과연 어떤 남자냐? 이 조민이가 32살인데 이 남자도 32살 이 동갑이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사귀었느냐? 작년 5월부터 8장 정도 지금 사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하고 이제 약혼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은 올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요. 이 남자친구는 동갑내기로 정치와도 전혀 관련이 없고 또 공인도 아니다. 그냥 이 일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서 친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자, 그리고 남자친구는 다정하고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아주 든든한 친구다. 그래서 평생을 함께할 친구, 동반자로서 이 친구만 한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이제 결혼 준비 과정을 갖다가 앞으로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계속 공개하겠고, 그간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대신에 남자친구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군요. 또 그 잘하는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상대는 어려웠던 시절에 딸 옆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청년인데 양가 축복 속에 이 약혼을 하게 됐다. 그리고 두 청춘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고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예, 조이가 SNS에 윤석열 대통령 공격 비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잠시 후에 이제 벌써 오늘 30일 새벽에 지금 이제 우리 한국하고 사우디하고 그야말로 대결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이 한국 승리 확률을 갖다가 이제 점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한국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승리를 화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렵게 접전을 벌일 것이다. 이게 제일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새벽 1시에 이제 사우디하고 지금 잠시 후가 되겠죠. 사우디하고 16강전에 벌치는데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한국 승리 확률 약간 우세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조금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새벽 1시에 이 카타르에서 이제 게임이 열려요. 이 아시안컵 16강전이 열리는데 60년 우상한 이후에 64년 만에 정상을 우리가 한국이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피파 랭킹이 23위인데 비해서 사우디는 56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양 팀의 역대 전적을 보면 18전 5승 8무 5패 아주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사우디는 중동의 강호이고 또 이 대단한 이런 이제 선수들이 좀 많이 있고 우리 한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라든가 김민재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강인 이런 간판 스타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계적인 이 전망 이거를 보면 한국의 신승을 점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 전문 매체인 이제 옵타의 경우에는요,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해 보니까 돌려보니까 한국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다만 승리 확률이 51.8대 41 우리 한국이 그리고 사우디 승리 확률은 48.2 비등비등해요. 그리고 영국 매체인 이브닝 스탠다드는요, 지금 이제 이 한국은 지난 7번의 아시안컵에서 최소 지금 8강에 진출했는데 사우디는 2007년도 이후에 8강에 오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경험이 차이를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2대 1로 이긴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매체인 스포츠키는요, 1대 1로 비긴 뒤에 한국의 승부차기로 승리가 예상된다. 이렇게 뭐 아주 정확하게 지금 예측하네요. 아주 디테일하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전망하는 매체도 있는데, 예. 자, 왜 그러냐. 한국이 사우디 수벽을 넘기가 어렵다. 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미국의 CBS 스포츠, 예, 그 다음에 이런 데서도 말이죠. 예, 한국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사우디는 견고하고 제압하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 밑에는 다득점을 기재하기는 어렵지만은 1대 0으로 근소하게 이길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볼은요, 사우디 수비가 한국팀을
좌초시킬 수 있다. 그래서 1대1로 향한 승부차기에서 한국이 질 것이다. 아주 재수 없는 그런 전망타네요. 그래서 16강전에서 이기는 팀은 8강전에서 호주와 이제 맞붙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국팀 꼭 이기기를 우리가 성원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IMF의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치, 그냥 수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올해 이제 IMF는 세계경제 전망치를 3.1%로 0.2%를 상향 조정했고, 미국은 2.1%, 중국은 4.6%. 그래서 연착륙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요, 올해는 2.2로 예측했는데 이거를 2.3으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도에도 2.3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잠시 후에 이어지는 저의 CMA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